오늘은 이제 시장의 큰 흐름에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네네. 큰 흐름이라고 한다면 금리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한국은행에 금통이 있었습니다. 네네. 금리 동결은 예상대로 진행됐고 그 이외에 좀 특징적으로 체크할 만한 부분이 뭐가 있었을까요? 일단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당분간은 동결 기조를 지금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시장의 관심사는 이 동결 기조가 언제 깨지고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로 언제 진입을 할 것이냐 이제 요거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사실은 이 중동 전쟁이 벌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적어도 상당 기간, 뭐 연말까지는 금리 동결 기조가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이제 어떤 예상들이 팽배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아무래도 이 전쟁 이슈가 특히나 이제 유가 상승을 통해서 물가에 대한 부담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좀 빨라지지 않겠냐라는 그런 우려들이 지금 좀 높아졌고요. 오늘 금통위에서는 뭐 한은 총재가 딱히 금리 인상에 대한 시사를 하진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올해 예상했던 것보다 성장률은 조금 낮아지고 네. 물가 전망치는 크게 높아지는 이제 이런 어떤 전망을 내놨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 보면은 이 중동 이슈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는 금리 인상의 시기가 조금 빨라질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뭐 이렇게 보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역시 물가에 대한 부담이 좀 있죠.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기는 한데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직접적으로 주식시장에 악영향이기는 하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장이 버텨나갈 수 있을까요? 근데 뭐 어쨌든 이 주가라고 하는 게 금리 변수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업의 실적이 얼마만큼 뒷받침되느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 이제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부분이 좀 그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네. 단순히 뭐 금리만 가지고 시장을 바라볼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어쨌든 그 중동 변수로 인해서 이제 유가가 올라가서 이게 물가를 올려서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 인상의 어떤 시기가 빨라진다고 한다면 주식시장 자체에 봤을 때 요것만 놓고 봤을 때는 별로 좋은 뉴스는 아니겠죠. 근데 뭐 그 이외에 또 다른 긍정적인 요인이 있으니까 주식시장을 전망할 때는 또 다른 변수를 함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어쨌든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적게 올라가든 많이 올라가든 당연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찬용 총재가 이번이 마지막 금통이었기 때문에 네. 일단 무난하게 끝내고 그 다음 주자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넘겼다.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요 다음에 오시는 분은 성향이 좀 어떤가요? 매파적이신가요? 아니면 좀 네. 비둘기 쪽인가요? 지금 이제 그 신현송 현재 BIS 뭐 통화정책국장인가 현 직함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분이 후보자로 지명이 되셨고 지금 마침 다음 주 15일인가 아마 이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원래 이분의 성향은 기존에 약간 금융 안정 쪽에 좀 포커스를 두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약간 뭐 합리적인 매파 뭐 이렇게 좀 많이 표현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지난주에 한국은행의 이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려고 출근하는 자리에서 그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었는데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면서 조금 매파적으로 이렇게 본인의 어떤 이미지가 박혀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거부감을 나타내셨고 일단은 뭐 사실 현재 상황 놓고 봤었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장의 하방 리스크는 조금이고 이제 물가의 상방 리스크는 많이 커졌기 때문에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커진 건 맞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한국 경제를 돌이켜 보게 되면은 뭐 반도체라던가 이런 수출 쪽의 흐름은 좋지만 내수 쪽이 상당히 좀 안 좋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분이 매파적인 관점에서 너무 쏠려가지고 뭐 금리 인상을 막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균형 잡힌 그런 정책을 펴실 것 같긴 한데 현재 돌아가는 이 중동 이슈 상황은 어쨌든 간에 성장의 하방 위험보다는 물가의 상방 위험을 높였기 때문에 차기 한은 총재 후보자도 이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정책을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시장에서는 약간 매파로 보고 있었는데 네. 시장이 너무 매파로 보는 것을 좀 경계를 했다. 네네. 이 정도로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럼 결국 중요한 건 우리는 또 주식을 하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좀 중요한 건데 물론 최근에는 이제 외국인이 순매수로 살짝 돌아서기는 했지만 네. 그동안의 매도 규모에 비하면 매수가 만족스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까지 대규모로 매도했었던 네.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역시 뭐 전쟁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근데 사실 전년 전부터 매도를 해왔었고 네. 제가 이제 기록을 보니까 요번 주 같은 경우 외국인이 주간 단위로 코스피를 한 5조 정도 순매수를 했더라고요, 지금 요번 주는. 네네. 근데 올해 들어서는 지금 50조 원 정도 순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순매도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조 8천억 정도밖에 순매도를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춰보면은 올해 외국인의 매도는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럼 이제 왜 파느냐? 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한국 시장이 사실은 작년에 코스피 기준 한 70% 정도 상승률을 보였고 그렇죠. 그리고 전쟁 나기 전까지 2월 말 기준으로 한때 한 50% 정도 상승률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이랑 올해랑 합치면 거의 120% 넘는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글로벌리 피어 그룹 대비 압도적인 수익률 상위인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이만큼 좋았다고 볼 수 있지만 흔히 말하는 이제 전체 자산을 이렇게 국가별로 운영하는 뭐 패시브 펀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액티브 펀드를 하더라도 한 국가의 수익률이 이렇게 높게 나오면 일정 부분 리밸런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외국인들이 보유한 주식의 시총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일정 부분 다른 시장과 조금 눈높이를 함께 하는 차원에서 저는 조금 리밸런싱 차원의 차익 실현이 좀 나왔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 이제 통화 가치 측면에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지금 넘나들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원래는 이 달러화가 조금 약세로 갈 거다라는 예상들이 많았었는데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생기면서 이 달러화의 강세에 대한 어떤 예상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뭐 그것도 아마도 이 원화 자산에 대한 어떤 그 비중을 좀 줄이려고 하는 외국인들의 이제 유인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은 주식회사 대한민국, 뭐 주식회사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의 부정적인 전망보다는 너무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차익 실현 플러스 통화 가치에 따른 일종의 리밸런싱 뭐 이런 정도가 외국인 매도의 좀 배경이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상승의 매도는 뭐 환차손을 조금 우려할 수도 있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네네. 자, 리밸런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근데 최근에 이제 매수를 하면 리밸런싱이 좀 끝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 뭐 아까 했던 것처럼 이번 올해 들어 이미 50조 정도 팔았으니까 네. 뭐 어느 정도 좀 팔 대충 만큼 이 팔지 정도면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해보고 있는데 뭐 그 정확한 거는 이제 얘네들은 뭐 저희가 알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규모로 봤었을 때는 외국인들의 어떤 뭐 한국에 대한 그렇고 국내 주식에 대한 외국인 비중도 거의 역대 최저수는 내려왔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어느 정도는 리밸런싱은 좀 마무리 국면에 왔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미국 시장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전쟁 리스크 전에 시장을 조금 흔들었었던 게 그 미국 사모펀드에 대한 좀 불안, 뭐 자금 이탈 이런 네네.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뭐 완전히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또 나올 수 있는 리스크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은 미국의 사모펀드 시장의 이슈는 계속 심각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보다 훨씬 심각한 전쟁 이슈 때문에 이게 잠시 묻힌 거지 전혀 사모펀드 이슈가 지금 해결된 건 없고 지금 이제 처음에 사모펀드 운용사 중에 블루아울 펀드가 환매 중단이 나면서 이제 이게 이슈가 생겼는데 여전히 블루아울 펀드에서는 지금 환매 요청이 지금 빗발치고 있고 그리고 이 블루아울 펀드가 이제 미국 주식에 상장돼 있거든요. 네.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만약에 이 사모 운용사의 자금을 투자했던 투자자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돈을 빼시겠습니까? 놔두시겠습니까? 네, 좀 불안하죠. 네, 아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착순일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사모 운용사 같은 경우는 분기 말에 이 펀드 전체 사이즈의 한 5% 정도를 이렇게 환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노도나도 환매하려고 할 거니까 그렇죠. 5% 훨씬 넘어가겠죠. 약간 뭐 그래서 은행의 뱅크런처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펀드런 사태가 좀 벌어지고는 있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아무도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건데 아, 네. 문제를 삼으면 또 문제가 이게 돼요. 약간 죄수의 딜레마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펀드런이 무서운 이유가 결국은 이 사모 운용사들이 투자한 거는 대부분 이제 사모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비상장 중소기업들에게 직접 대출을 해준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펀드 환매를 한다? 그러면 그 펀드 환매의 요청을 운용사가 받아주려면 기본적으로 유동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거를 먼저 주겠지만 지금은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유동성 갖고는 안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대출 자산들을 또 다른 운용사한테 세컨더리로 팔면서 그 돈을 이제 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량한 대출이 팔리겠습니까? 비우량한 대출이 팔리겠습니까? 네,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네, 우량한 대출이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네. 결국은 내가 펀드 환매 신청을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남아있는 자산들이 되게 불량한 자산들만 남아지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환매에 대한 어떤 그 펀드런이 불거진다는 얘기가 들리면 누구든지 계속 이렇게 줄을 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심각한 이슈인데 다만 이제 뭐 미국의 사모 시장 자체의 전체 사이즈가 전체 미국 시장 대비로는 이제 규모가 적으니까 약간 찻잔 속 태풍이지 않겠냐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지 실질적인 문제는 좀 커지고 있고 이게 전체 크레딧으로 이제 전염이 되면 이제 문제가 될 텐데 네. 뭐 아직은 그렇게까지 얘기하기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또 미국의 통화 정책하고 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혹시 유가 때문에 만약에 미국의 통화 정책이 긴축으로 바뀐다고 한다면 이제 문제가 심화될 수도 있고 뭐 이 문제가 그냥 통화 정책으로 좀 커버가 된다고 한다면 조금 진정될 수도 있고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약간 금리 정책하고도 좀 많이 맞물리는 그런 상당히 좀 중요한 순간이 좀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네. 말인데 지금 이제 제가 얘기를 좀 나눠보면 금리를 올리는 요건이 네. 물가가 가장 중요하다 하시는 분도 있고 고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물론 다 봐야 되겠죠. 네네. 다 봐야 되겠지만 우선순위를 둔다면 어디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둬서 판단할까요? 사실은 미국 금리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는 트럼프의 마음에 있겠죠. 네. 트럼프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네네. 근데 원래 계획은 작년 12월에 찍혔던 그리고 올해 3월에도 찍혔던 점도표를 보면 연준의 기본 전망은 올해 한 번, 내년 한 번의 금리 인하가 이제 공통적인 의견이었고, 네. 근데 시장에서의 기대는 트럼프가 뭐 의장까지 교체해 가면서 자기 사람 안 칠 거니까 적어도 두세 번 정도는 인하해 주지 않겠어? 이게 이제 기본적인 예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앞서서 지금 이제 고용하고 물가 얘기해 주셨는데 그 지난주에 발표됐던 미국 고용 지표를 보면 또 예상치를 초과하는 서프라이즈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용 시장이 아직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긴급성은 좀 줄여준 거죠. 근데 반면에 지금 이제 아마 우리가 지금 금요일 날 지금 방송을 찍고 있으니까 네. 이제 내일이죠. 토요일 날 새벽에 미국의 이 3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올 텐데 네. 지금 3월 달부터 유가가 폭등을 하면서 기존의 2월 달 미국의 헤드라인 CPI가 2.4였는데 네. 컨센서스가 3.4예요. 네. 엄청 올라왔죠. 네. 근데 이 3월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2, 4분기 넘어가면 기저효과 때문에 제가 예상하기로는 아마 한 5월 정도 가게 되면 물가 상승이 4%도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뭐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원한다 하더라도 물가 전망치가 타겟 수준이 2%인데 원래는 2% 수준 떨어지다가 이게 다시 3% 4% 넘어가는데 금리 인하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고용하고 물가를 이제 균형 잡게 보는 건 맞는데 현재의 상황은 고용 시장은 그렇게 나쁘진 않고 물가는 예상보다 크게 높아지는 환경이라서 원칙대로 봤었을 때는 오히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거를 검토해야 될 판인데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까지는 못할 거다. 근데 적어도 어쨌든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국내 금통 얘기를 할 때 이차영 총재가 이제 마지막 금통회를 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연준도 이제 의장이 바뀌는 상황이죠. 네. 그러면 이쪽은 어떤가요? 이쪽에 이제 차기 의장의 스탠스는 매판지 비둘기판지 아니면 뭐 아직까지는 이제 색깔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지. 근데 이게 조금 변수가 생긴 게 원래 다음 주 월요일 날 4월 13일 날 차기 총재 후보자인 케빈 워시가 원래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의 공화당 상원은행위원회가 보이콧을 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법무부가 현재 제롬 파월 의장을 이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거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이 파월이 마음에 안 드니까 손보려고 무리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소라고 해야 되나 했고 뭐 저기 미국 연준의 뭐 공사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화당 의원들도 이거는 통화 정책의 독립성 훼손이다. 그래서 파월에 대한 수사가 중단되기 전까지는 우린 차기 총재에 대한 인사청문회 안 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원래는 파월이 5월 달에 임기가 끝나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5월 말 정도에 케빈 워시가 물려받아서 6월 정도에 이제 케빈 워시가 그 의장직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약간 지금 시기가 오리무중으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청문회는 안 하는 건가요? 이제? 일단 취소가 됐어요. 취소 4월 13일 날께 취소가 됐다는 기사만 제가 봤고 이거를 언제 하겠다라는 거는 얘기가 없고 아까 했던 것처럼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가 중단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차기 총재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다. 그러면 이제 재수 없으면 파월이 계속 가는 겁니다. 네, 그 재수가 없는 건가요, 그게?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시장 입장에서. 왜냐면 어쨌든 간에 파월보다는 케빈 오씨가 훨씬 금리 인하에 좀 더 적극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케빈 오씨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케빈 오씨의 등판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 현재 상황은 그렇다. 근데 만약에 온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간에 파월보다는 금리 인하에 훨씬 더 적극적일 가능성이 큰데 이것도 역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유가가 계속 높은 수준 유지해서 미국 물가가 3% 4% 유지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케빈 오씨라 하더라도 그 누구를 그 자리에 앉혀놓는다 한들 금리 인하 결정을 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